아마 이 봄만 되면 좀 가슴이 시린 제주민들이 많이 계실 텐데 마지막 문장이 참 좀 뜻깊지 않았나.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진짜 봄이 올지 저희가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최 교수님 일단은 예. 시청자분들에게 이 4.3 예. 저희가 뒤에 뭐 사건이라고 붙이기도 하고 붙이지 않기도 하고 일단 이 제주 4.3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1947년도 3.1절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예. 그 기념식이 끝나고 나서 아마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좀 나오는 과정에 경찰이 그때 당시 이제 기마 경찰이었던 예. 것 같아요. 말을 타고 가다가 어린아이를 이제 다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군중들이 항의를 했고 예. 그 항의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경찰이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요. 그게 발전돼 가면 1948년 이제 4월 3일 날 예. 무장 봉기를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장 봉기를 한 분들을 중심으로 한라산에 들어가서 이제 저항 운동이 시작이 됐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무장 투쟁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예. 그 과정에서 아무 죄 없는 양민들, 일반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피해를 당한 거잖아요. 거의 이제 오늘 대통령 말씀하신 뭐 3만 명 정도가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경찰이 와서 너 이념이 뭐냐, 예. 너 뭐 빨갱이냐 이러면서 그냥 또 죽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예. 하고 밤에는 또 산에 있던 분들이 내려와서 이념적으로 당신 어느 편이냐 이러면서 또 학살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된 거죠. 예. 결국은 이거 그 제주에 살고 있는 도민들은 이념적으로 아무런 자기가 생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면서 그냥 엄청나게 오랫동안 피해를 당했던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대통령 오늘 말씀하시는 핵심은 그거 같아요. 뭐 이제 예를 들면 유격대나 아니면 무장 봉기를 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도 잘못됐지만 네. 경찰은 국가 공권력이잖아요. 국가 공권력이 시민과 양민들을 저렇게 학살하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이냐. 예. 거기에 대해서 국가 수반으로서 사과하는 것이고 그걸 진상을 제대로 밝혀서 정말 무고한 양민들이 그렇게 많이 학살되는 이 사건의 진상이 뭔지를 밝혀내겠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오늘 발표의 주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주 4.3 사건의 어떤 촉발된 계기, 예. 무장 기마병에 의한 어떤 어린이 어떤 그 피해 예. 이거로 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역사적으로 보면 제주 4.3은 이런 이제 역사적 연원이 있습니다. 당시에 1947년에 북에서 예. 그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독자적인 정부 수립 움직임이 있어요. 예, 이제 여기에 맞서서 남한에서는 이제 유엔의 어떤 그 국민 투표에 의한 또한 그 단독 정부 수립 예.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한에 있었던 주로 남로당 계열들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남한 그 국민들 대중을 선동해서 소위 말하면 이 남한 단독 정부 수립 예. 이것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전국적으로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이제 그 움직임이 제주에서도 있었는데 예. 제주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그 이 박헌영 계열의 남로당이 예. 북으로 다 도망갈 때 그 섬이어서 사실은 이제 많은 그 남로당 계열들이 좀 남아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실은 이제 남한 단독 정부 수립 반대 운동을 전반적으로 펼칩니다. 그 당시에 특히 모티브가 됐던 게 그 이 제주도에 있는 그 주둔군 예. 거기에도 이제 남로당 계열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들이 이제 그 움직임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일어났는데 문제는 뭐냐? 그것들을 진압하기 위해 간 경찰과 국방군이 과잉 진압을 해요. 예. 과잉 진압을 하면서 당시에 제주도는 사실은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은 두 다리 건너면 형제지만 제주도는 그냥 한 다리 건너면 예. 형제예요. 그러니까 형은 북방군, 동생은 남로당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 여기는 동족 상잔이 아니라 형제 상잔이 벌어지는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도 제주도 사람들은 4.3 자체를 얘기하기를 싫어해요. 거기 진상 규명 뭐 이런 문제보다도 앞서서 왜 형제끼리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이 지금 있는 건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70년 만에 묻혀 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이걸 정면으로 뭐 이제 어떤 진상 규명하고 해명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최종적인 어떤 판단 이게 이제 이념 과잉 예.
그래서 이념 과잉이 인간의 실생활을 어떤 파괴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낡은 이념 아니냐 이런 네. 것들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는 좋은데 저 같으면 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지금 당시에 이제 사실 남과 북이 엄청나게 이념적으로 대립하던 시기인데 예. 그 대립의 사실은 발원지는 사실 북쪽이었거든요. 네. 사실 공산주의 이념으로 사실은 일반인들을 많이 학살했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남쪽에서도 이념 과잉이 있었던 건데 네. 이걸 좀 양쪽 측면을 다 얘기하셨으면 어떻을까? 그리고 최근에 또 언론에 이런 거 나왔잖아요. 6.25 일어나고 나서 북이 사실은 북쪽으로 패퇴하면서 남한에 있던 사람들을 주로 공무원들만 예. 일반인들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만의 경우에 북으로 데려가가지고 2,000명을 한 날 한시에 다 사살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남한에서 제주 4.3 사건을 이념 과잉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념 폭동이지 이거는. 그죠? 이런 거를 한꺼번에 얘기하셔가지고 예. 좀 균형감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하는데 물론 이게 이제 제주 4.3에 관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제 주로 우파 이념에 대한 이념 관행을 문제를 제기하는 수밖에 없었겠지만 좀 더 대통령이니까 넓은 시야에서 예. 한반도에서 지금 우리가 원치 않는 이념 대립에 대해서 많은 동족 상전이 있었던 그런 측면을 얘기하고 북쪽이 지금도 아직도 남한을 적화 통일을 하려는 예. 어떤 이념 폭동 상태에 있는 것들을 좀 지적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이 지금 춘향사에 대한 평가 어떻게 네. 들으셨는지요? 문재인 대통령 추념사는 저는 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군정 시대 경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당시 지금 1948년 군정 시대인데 군정 시대 경찰이 친일파 세력 밑에서 순사하던 사람들이 경찰이 다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군정 시대 또 다시 정권을 잡고서 이념적으로 좌우위로 나눠가지고 탄압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권력이 아무 죄 없는 사람들 이념적 이유 때문에 탄압하고 억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저는 유격대라고 하신 분들이 와서 또 그런 행동도 하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경찰이 할 일은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양민을 학살하려고 했을 때 그걸 막아내야 되고 못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아무 죄 없는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찾아와서 당신 가족 어디 갔냐? 남편 어디로 숨었냐? 너 남편이나 형제나 오빠나 동생이 남로당이나 아니면 공산주의 아니냐? 이러면서 또 죽이고 또 억압하고 이런 일 아닙니까? 네. 아무런 죄 없는 시민들 3만 명이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피해 보상을 해야죠. 네. 지금 이념 갈등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거는 국가 공권력이 일반 시민을 향해서 무력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죽게 만드는 이런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쪽 다 예를 들면 유격대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유격대도 나빴으니까 경찰이 이렇게 하는 게 정당화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유격대가 나쁜 일을 했으면 경찰이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경찰이 나서가지고 이념 논쟁을 해가지고 시민들이나 국민들을 향해서 그런 총을 쏘고 아니면 죽게 만들고 탄압하고 억압한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사과해야죠. 그리고 보상할 게 있으면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4.3의 희생자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억울하게 당하고 자기 가족들 억울하게 다 죽어간 이 상황을 보고 자랐잖아요. 예. 그런데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하고 5.16 군사정권 들어선 다음에는 그거 얘기하면 그 빨갱이로 몰고 예. 그래가지고 또 탄압하고 이게 연좌제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온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차 의원님,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간에 나눠진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말을 못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본인들이 4.3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희생자라고 얘기하는 순간 본인은 빨갱이로 몰리는 그런 분위기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걸 바로잡자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니까 네. 제주의 4.3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해결이 돼야만 그 응어리가 풀어질 거 아니에요. 제주도민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무 죄 없이 자기 형제자매를 또는 남편을 그렇게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는 말하는 순간 또 빨갱이로 몰아서 또 공격을 하고 이런 잘못된 구조를 바꾸자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주장이시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70주년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상당히 좀 과거의 일이고 생존자분들의 증언을 듣기도 좀 많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로 사과를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60 항쟁 아니면 부마 항쟁, 5.18 다 보면 뒤에 어떤 수식어가 붙는데 4.3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보면 4.3 뭐다 이런 얘기가 대통령도 그냥 4.3이라고만 하는 이런 연유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주도에 봄이 온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자체가 아직 이 가을 같은 계절의 여왕이 네. 아직 안 왔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4.3에 대한 평가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 4.3을 폭동으로 볼 거냐, 사건으로 볼 거냐, 학살로 볼 거냐 이런 문제들은 아직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만 그 측면에서 이제 이념 과잉이었다라는 부분은 현재 이 실제 나라를 사랑하는 우파든 좌파든 예. 모두 다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 그 점에서 출발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런 얘기 합니다. 4.3을 제대로 평가하고 싶거든.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하에서 촛불 이념으로 예. 자신과 그 촛불 이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정확한 설명은 제가 예, 일단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4.3 이야기는 많이 했고요. 또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4월 6일 금요일에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때 생중계를 하기로 지금 대법원이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1차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을 안 할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 안 할 게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아마 더 이제 그렇게 선택하는데 더 뭐랄까 무리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이게 알 권리 문제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관심사이고 또 국민들이 볼 때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판결문은 나중에 다 공개가 되는 거니까 뭐 생중계로 하나 나중에 하나 뭐 똑같은 건데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좀 존중해주고 보장해준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또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영향력, 무게 이런 부분도 작용을 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일반 사건, 개개인의 사건을 다 공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예. 또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알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돼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해주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게 최근에 이제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공개할 거냐 말 건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럼 뭐 이거 왜 만들어놨어요? 이거 뭐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만들지 말지. 뭐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생중계하는 것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법원에서 결정했다고 하면 언젠가 한 번은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생중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게 이거예요. 네. 자신과 어떤 생각이 다를 때 촛불도 지금 이념화되고 있잖아요. 예. 사실은 그런 그 촛불 이념에 다른 것은 전부 다 정말로 나쁜 사람 그리고 그야말로 역사적 그냥 처단을 받아야 할 사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4.3을 제대로 기리는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제 얘기는 상당히 좀 모호하게 표현됐지만 앞으로 한 1년 후에 보다 구체적으로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요. 지금 본인이 원치 않는 거 아니에요. 예. 본인이 원치 않는데 왜 이거를 굳이 공개 재판을 해서 한 인간의 어떤 이 인신을 구속하는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그야말로 정말로 시궁창으로 첫 집어넣는 그런 재판을 왜 공개를 하려고 합니까? 그러한 본인의 어떤 인격이 작동 안 되는 흉악범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때는 뭐 공개해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경우는 정말로 저는 어떤 저는 솔직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좀 다시 화제를 바꿔서요. 지방선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당내 경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좀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선거에 뭐랄까요 흥행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이제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뭐 싱겁게 끝날 수 있는 어떤 뭐랄까 후보 결정이 네.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또 안철수 이제 전 대표죠, 전 영입위원장이 출마를 하게 되면서 분위기 자체가 3자 구도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장 같은 경우. 그렇죠. 서울시장 같은 경우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결선 투표를 통해서 뭔가 좀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민주당의 정책도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너무 지금 현재의 구도로만 보면 박원순 현 시장이 유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뭔가 새로운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결선 투표가 되면 박영선 의원이나 아니면 우상호 의원 중에 한 명이 만약에 이제 떨어지게 됐을 예. 때 1차에서 그러면 그분들이 함께 힘을 모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박원 시장 입장에서도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3자 구도로 가면 유리할 수 있지만 박영선, 우상호 의원이 만약에 하나로 붙고 그분들이 뜻을 같이 한다고 하면 예. 2차 투표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박원 시장 입장에서 상당히 긴장해야 되는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 분위기 자체가 사실 어찌 보면 국민들이 지방선거에서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국민들의 관심이 결국 민주당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마 민주당의 판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결선 투표 얘기도 나오고 뭐 인물이야 상당히 많았는데 한국당 같은 경우는 올드보이에 기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한국당에서는 또 이 올드보이가 웬 말이냐, 노인을 비하하는 발언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뭐 한국당 저는 분위기가 근데 올드보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예. 다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영화에서 보면은 그 올드보이가 결국에는 저 세상 모르는 젊은 치기 어린 예, 그런 악당을 처벌하잖아요. 예. 그죠? 그 올드보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모진 세월을 참 인내와 그다음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숙고로 그걸 감내한 그 올드보이이기 예. 때문에 6년 만에 그 갇힌 그 틀 안에서 튀어나와서 악당을 처벌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우리 저 옛날에 공포의 외인 구단 예. 그 사람들이 바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이 소위 말하면 이 치기 어린 그런 선수들을 물리치고 힘을 합쳐서 세상을 처벌한다. 지금 제가 볼 땐 이랬습니다. 저희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집권당과 바른미래당이 그 이 세상을 그 여러 가지로 움직이는 모습이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나는 것과 같아요. 이럴 때야말로 그야말로 백전노장이 예. 그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 못된 송아지를 어떻게 하면 다독이고 어떻게 하면 징벌하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드보이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나 올드보이가 지금 나설 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교수님? 아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올드보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단어를 쓰겠어서 한국당은 엄청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올드보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한국말로 표현하면 옛날 사람 이런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오시는 거 뭐 한국당에 저는 고육지책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처음부터 저런 분들을 이렇게 영입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예. 새로운 인물, 참신한 인물 이런 사람들을 영입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지금 차선책으로 결국은 예전에 하던 분들을 불러 모은 건데 예. 뭐 저분들이 나온 걸 제가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보수로부터 지지나 아니면 떠나간 보수들을 끌어오는 방법이 예. 저런 방법으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사실 많은 민심이 떠나가고 네. 이반이 됐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분들도 실망하고 떠나갔는데 왜 예전에 있던 분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과연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겠느냐. 네. 국민들 또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도로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냐. 저분들이 예전에 했을 때가 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했던 네. 분들이잖아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그거 뭐 탄핵할 때 막 거기 나와서 또 지지하는 발언하고 이러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모습이 과연 국민한테 어떻게 보일까 하는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국민들은 정말요 변화된 모습을 원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정말 변화된 보수의 모습으로 진정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그런 보수의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하는데 저런 분들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런 바뀐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